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둘을 둔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위로 저랑 같은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격리 업무를 받고 남편은 인사과 쪽이었죠. 남편이 저랑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견뎌보려고 했거든? 그런데 요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오랫동안 신장 투석 받다 보니 내 신장에도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 쉽게 피곤해지고 지쳐.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서 당분간 쉬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서 언젠가 퇴사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리 말해두었죠. 일단 회사 그만두고 건강 회복할 때까지만 쉬자. 그전부터 당신이 힘들다고 했잖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이렇게 저랑 상의하에 건강 문제 때문에 회사를 최근에 그만뒀는데요. 남편이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다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 혼자 어떻게 돈 벌어서 애들 먹여 살리냐고요. 하지만 남편이 몸이 약해서 문제지 정말 다정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라서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제가 아픈 걸 진심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신장투석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만큼은 아프지 않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고요? 제가 첫째 출산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출산할 때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산모분, 출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모분 진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분이 울고 계셨어요. 게다가 남편분이 의료진한테 애 안 낳아도 되니까 산모분한테 큰일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셨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많이 아끼고 눈물이 많은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오면 엉엉 울어버린 거 놀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복실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울었는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바로 안겨서 마음이 찡해지는 바람에 놀리지도 못했어요. 뒤늦게 시부모님도 오시고 친정부모님도 오셨을 때 남편이 운 사실을 전부 다 말씀드렸죠. 친정 엄마도 그 말을 전해 듣고선 이런 식으로 대꾸하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전서방 참 좋게 봤는데 애처가인 것 같아. 너네 아빠는 내가 출산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 워낙 진통이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았어. 이리 얘기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남편만 웃지 못하고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요. 안사람이 아파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래서 산후풍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와이프가 아파하니까 둘째는 갖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저는 첫째를 품에 안고 바로 둘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둘째 준비하자고 이래버렸죠. 난 첫째 안아보니까 너무 예뻐서 안 되겠는데 둘째도 갖고 싶어. 당신이 워낙 잘해주니까 낳아야지. 당신이 아픈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싫다고 하면 어떡해. 남편을 은근슬쩍 놀리면서 말한 건데 남편은 진지하더라고요. 남편이 눈물을 또 글썽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러했어요. 애 낳다가 갑자기 떠난 산모들도 있어서 그래. 너무 걱정되잖아. 안 그래도 나도 몸이 약한데 당신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분위기가 심각해지길래 일단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또 들어주는 사람이라 둘째까지 낳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결혼한 지 오래돼도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시모가 문제였어요. 남편이 시부를 닮았는지 시부는 잘 챙겨주시고 말도 잘해주셨지만 시모는 아니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말도 없으셔서 제가 살갑게 굴어도 힘들었어요. 제가 시모랑 친해지려고 시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부른 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날 진수성찬을 준비했는데도 시모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화장실에 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맛있는 거 했다고 해서 왔는데 영 별로네. 이건 짜고 이건 달다. 음식가는 보기나 한 거니? 요리를 못하면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이런 음식을 우리 아들한테 먹였어? 이렇게 지적하며 제가 한 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쌓인 게 확 터져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왜 그렇게 절 미워하세요? 음식이 별로면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시모가 당황스러운 눈빛이라도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니네 집안에 뭐가 있는데? 네 연봉이랑 직업은 또 어떻고? 네가 거의 맨몸으로 시집 오겠다고 해도 다 받아줬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을 각오를 해야지. 너는 우리 집안 돈만 보고 온 거잖니. 이 집도 내 명의로 된 집 아니니? 시모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시댁 덕분에 풍족하게 사는 부분이 있어서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 조건 보고 접근한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시댁 돈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결혼한 거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모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고 계셨어요. 네가 가난한 거 보고 말하는 거다.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네 조건이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니?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너한테 우리 아들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시모가 끝까지 일이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가슴을 팍팍 치면서 제 말을 왜 안 믿어주냐고 따지니까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얼른 나와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께 이런 말을 해줘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엄마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다가 사이 멀어져서 연락도 안 하면 또 와이프 탓할 거면서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의 중재에 시모가 그제야 입을 다물었는데요. 결국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던 건 포기하고 어쩌다 만나뵙게 되면 흠만 안 잡히려고 했어요. 그러다 시모 생신날이 찾아온 거예요. 시댁을 방문하게 되는 날이 찾아와서 그럴까요?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침에 먹은 음식이 잘못됐는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이 마침 다가와서 왜 그러냐고 묻길래 이리 답했어요. 여보, 당신은 배 안 아파? 나 아까 먹은 게 체했나 봐. 배가 너무 아픈데? 혹시 집에 약 있어? 일단 약 먹고 시댁 가자. 남편이 약을 챙겨줘서 얼른 먹고 현관문을 나섰죠. 남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얼른 괜찮아지길 바랐지만 배 아픈 게 여전한 거예요. 시댁에 도착했는데도 약 효과가 전혀 없길래 괜찮은 척 연기를 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시모 생신날인데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그날 어머님께 음식해드리겠다고 밥하고 미역국 끓이고 각종 음식을 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시모가 다가와서 음식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남편도 상을 차리다가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걱정해줬는데요. 당신 괜찮아? 엄마, 사실 와이프가 아침에 먹은 게 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준 약도 먹었는데 효과가 없나 보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갈까? 제가 괜찮다고 도리질한 다음 상을 마저 차렸어요. 제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시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세워라 내워라 상 차리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이제 생신상에 시부모님 남편이 둘러앉았는데요. 도저히 밥 먹을 힘이 안 나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어머님이 후 부는 것만 봤어요. 얼른 박수를 치면서 시어머니께 생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에 제가 갑자기 아파서 죄송해요. 아픈데도 최대한 참고 어머님 위해서 생신상 한번 차려봤어요. 도저히 밥은 못 먹겠어서 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남편 방 안에서 잠깐 쉬고 있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차마 시부모님 대답은 못 듣고 그대로 남편이 쓰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요. 시모께서 조금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은 게 보였는지 딱히 싫은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서 흐르던 식은땀이 온몸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걱정돼서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결국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와이프 상태 보니까 우리 가야 할 것 같아. 체도 단단히 체한 모양이야. 병원도 들리고 집에서 푹 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때 아버님이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까 상태가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때마침 시모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목소리를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인상 찌푸리면서 아프다는 티 다 안 내더니 집에 가니까 목소리가 괜찮아 보인다. 집에 가니까 갑자기 안 아파졌니? 시댁에 있을 땐 아파서 일도 못하고 틀어놓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 부려먹더니 니네 집 가니까 안 아프다 이거지? 어쩐지 시댁에서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울컥해서 제가 이리 말해버렸어요. 어머님은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하세요? 제가 갑자기 아픈 게 제 잘못인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어머님을 부려먹어요. 일은 제가 다 하고 상도 제가 다 차렸는데요. 저는 아파도 어머님 생신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이없게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냐? 내 생일인데 내가 생일상 준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진짜 생각이 있는 며느리였으면 미리미리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관리했어야지. 제가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 대신 집안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전부 다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서 시모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아픈 사람한테 그래? 와이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내가 엄마 생신날에 마누라만 챙겨서 이래? 안 그래도 나 몸 약하다고 평소에 잘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좀 해. 남편이 저 대신 수습해줘서 망정이지 아니었음 제가 시모한테 험한 말을 할 뻔했어요. 안 그래도 시모를 안 좋게 봤는데 이날 사건으로 어머님에게 적대심이 더 생기고 말았는데요. 전 이런 시모 때문에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들 안 싸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이 맞긴 한데 남편에게 있는 단점이 시집살이만큼이나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남편이 신장투석을 하러 가야 해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랑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신장투석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장 이식 대기번호 받고 대기하고 계세요. 이런 진단을 받게 돼서 신장 이식 대기번호를 받았는데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남편 차례가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신장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저랑 남편의 상성이 잘 맞는지 검사해 보려고 마음먹은 거죠. 사실 장기 이식이 부부간에는 쉽지 않다고 해도 수술이 가능한지는 검사해 봤는데요. 그런데 저랑 제 남편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회사에 연차를 쓰고 양가 부모님께 통보해 버렸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리 말해버린 거죠. 엄마, 아빠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옆에 있다고? 사실 나 남편한테 신장 이식해주고 싶어서 검사를 받았거든. 근데 남편이랑 내가 상성이 맞대. 수술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간병 좀 해줄 수 있어?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어찌나 놀라던지요. 엄마가 제가 말한 것들을 옆에 있던 아빠한테 전달해주니까 아빠가 바로 수화기를 받고 들었어요. 저보고 미쳤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호통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전서방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한다고? 이런 걸 상의도 안 하고 너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효한 거죠. 수술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수술은 잘 돼서 친정 부모님께 호되게 잔소리를 들으며 간병을 받았어요. 친정 엄마도 수술 받은 제 몰골을 보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어째서 이런 것을 다 낳아서 잠잠해지면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냐. 네가 만약에 잘못되면 전서방 평생 못 살게 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복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엄마한테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오셔서 남편을 간병해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장 이식 수술한 후 저도 회복하느라 힘들었지만 남편도 고생하고 있겠죠.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이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병실 안으로 시모가 울먹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울길래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을 이렇게 위로해드렸는데요. 남편 곧 있으면 전부 다 회복할 텐데 왜 이렇게 우세요? 잘못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 신장 투석받는 것보단 이식받는 게 더 낫대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하지만 병원에서 이식받으라고 한 거니까 잘한 선택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해주는데도 시모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웬일로 저한테 이런 말을 다 해주는 거 있죠? 네가 우리 아들을 위해 장기까지 이식할 줄 몰랐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오해하고 있었어. 난 이런 마음도 모르고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시모가 이리 울먹거리길래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못살게 굴고 틈만 나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던 시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다니. 게다가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을 반성하는 눈치니까 믿기지도 않았죠. 제가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갈까봐 이러는 것 같아 그냥 이리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만 오세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헌신적으로 대해주니까 이식해주려고 마음먹은 거죠. 다른 가족이었으면 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 눈빛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살려주니 미웠던 며느리가 예뻐 보였나 보죠. 진짜 이기적이고 웃기더라고요. 남편이 착하고 항상 제 편이니까 이런 시모 곁에서 참아왔던 건데요. 우리 남편이 제 편 안 들어줬으면 이미 이혼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한바탕 울어대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셨는데요. 제가 남편보다 빨리 회복해서 7일 뒤에 퇴원하게 됐어요. 그날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저 퇴원하는 거 도와주셨어요. 제 장기를 받은 남편은 면역력이 저하돼 있어서 이식 직후 무균 1인실을 쓰게 됐대요. 무균 1인실이 하루에 30만 원 하는데 남편이 무려 45일 정도를 쓰게 된 거예요. 보통 기증자는 5에서 7일 정도 입원하고 수혜자는 2에서 3주 정도 입원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면역 억제제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더 오래 입원하게 된 거예요. 병실료로만 거의 1,500만 원을 썼고 수술비까지 하면 거의 3,500만 원은 썼어요. 시댁이 잘 살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거덜날 뻔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이식받은 게 남편이랑 맞지 않아서 난리가 났어요. 면역 억제제를 강하게 쓰자니 자꾸만 대상포진에 걸리는 거예요. 2주마다 남편을 휠체어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간 다음 피검사를 받게 했죠. 결국 남편이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가리를 몇 번 하게 됐어요. 다행히 남편이 다시 투석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는데요. 남편 몸에서 제 신장을 받아들였는지 그 뒤로 별 이상이 생기지 않아 남편도 퇴원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날 이후로 운동도 하며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전 신장 한쪽을 떼줘서 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옛날에 저한테 잘해주고 자식들한테 정성을 다하던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시모가 남편 챙겨주겠다고 집으로 찾아와 저랑 자주 마주쳤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장기 이식을 해준 사실에 여전히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저를 대하는 말투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어머님이 전이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있죠? 아이고, 며느라. 내가 반찬이랑 다 해왔으니까 너는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반찬 해온 것들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하면 돼. 내가 온 김에 설거지랑 빨래도 해줄게. 이러고 진짜로 냉장고에 반찬을 한가득 넣어주시고 설거지랑 빨래까지 해주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남편이랑 제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회사로 복귀하고 남편은 아직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부부 동반 모임 하나 새로 생겼던데 같이 들어갈래? 거기서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볼링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랑 남편 취미가 너무 달라서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며 풀과 나무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반대로 남편은 볼링을 치거나 당구를 치는 등 활동적인 걸 좋아했어요. 남편이 특히나 볼링을 좋아하는데 저는 하는지도 몰랐던 볼링 경기도 다 챙겨보더라고요.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았다면 매일 밤마다 볼링을 하러 나갔을 거예요. 저한테 신장을 이식받은 뒤로 실제로 건강 상태가 더 나아지니까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취미 생활도 즐기고 저처럼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는 친구 좀 사귀어보려고 부부 동반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다행히 거기 모임에서 저희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혼 16년 차 부부인 지선이 언니와 진기 오빠와 친해지게 됐는데요. 지선이 언니가 저희 얘기를 듣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딱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 나는 준현 씨처럼 볼링하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거든. 우리 남편도 제이 너처럼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맞고 오래 산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긴 맞나 보다. 너네 부부도 어쩜 그렇게 극과 극이니? 지선이 언니는 남편처럼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진기 오빠는 저처럼 정적인 취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지선이 언니와 진기 오빠가 금슬이 좋고 활발한 성격이라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선이 언니와 진기 오빠가 사람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놀면 새벽이 되도록 노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맞춰줬는데 이제는 그러기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새벽 1시가 돼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랑 오빠는 오늘도 밤새도록 놀려고? 난 남편한테 신장 이식 수술해준 뒤로 술도 안 먹고 있어서 버티기가 힘드네. 난 이제 그렇게까지 놀 체력이 안 돼서 가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집에 안 갈 거야? 컨디션 괜찮아? 남편이 제게 신장 이식을 받은 뒤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았어요. 반면에 남편은 엄청 아쉬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밤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선이 누님이랑 진기 형님이 볼링 치자고 해서 그것만 치고 가려고. 좀만 더 놀다가 갈 거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이러길래 남편에게 술만 먹지 말라고 하고 저 혼자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전 당연히 3명이서 노는 줄 알고 있어서 먼저 간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진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 진기 오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거든? 제이 너가 먼저 집에 간 날에 나도 먼저 집에 갔어. 준현이가 내 와이프랑 단둘이 볼링 치고 논 거 같은데 넌 모르고 있었어? 진기 오빠 말로는 남편이랑 지선이 언니가 단둘이 놀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남편이 저를 쳐다보다가 진기 오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아니, 지선이 누님이 볼링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새벽까지 친 것뿐이야. 술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뭔 일 있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진기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사이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지선이 언니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으면서도 의심이 됐어요. 제가 못 믿는 눈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진기 형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여보, 내가 진짜로 지선이 누님이랑 바람이라도 피웠을까봐 이러는 거야? 만날 가는 볼링센터라도 가서 CCTV 확인해 볼까? 진기 오빠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는데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CCTV를 보기 전에 캥기는 게 있었기에 가장 먼저 진기 오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기 오빠는 어떻게 집에 들어갔길래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난 남편 믿고 집에 갔다지만 진기 오빠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제 질문에 남편도 그렇고 지선이 언니까지 얼굴빛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진기 오빠가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해줬는데요. 내가 스스로 먼저 간 건 아니고, 너무 취해서 잠들어 있었거든?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날 아침이었고, 집인 거야. 와이프한테 어제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너무 취해서 일찍 헤어졌대. 그 뒤로도 계속 누군가랑 연락하고 숨기는 게 보여서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애견 괴물 확인해 보니까 그날 녹화본이 남아있더라? 그걸 봤더니 준현이가 나를 업고 들어오더니 안사람이랑 같이 나갔거든? 그리고 안 돌아왔어. 한마디로 진기 오빠도 몰랐던 거죠. 남편이랑 지선이 언니가 그날 밤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남편한테 일이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지선이 언니랑 단둘이 나가서 놀았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그렇게 떳떳했으면 단둘이 나가서 뭐 했었다고 말을 했어야지. 제가 이리 말하는 동안 지선이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한테 이런 변명을 해댔어요. 진기 형님이 취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지선이 누님이 나가서 볼링 좀 치자고 하잖아. 당신이 오해할까봐 자세히 말 못했어. 진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말 안 하고 있었냐고. 말 안 한 것도 엄연히 따지면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건 바람 피운 거나 다름없어. 제가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니 남편이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동안 볼링을 못했었잖아. 지선이 누님이 볼링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날 밤에 볼링하러 간 것뿐이야. 다른 건 정말 없었어. 남편이 결백하다고 하길래 심호흡을 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말싸움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남편과 진기 오빠, 지선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볼링센터 가서 CCTV 확인해보자. 당신이 진짜로 지선이 언니랑 그 새벽에 볼링만 쳤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러고 다 같이 볼링센터에 가서 직원한테 CCTV 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볼링센터 직원이 CCTV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CCTV 확인해보니까 두 분 다 새벽 3시경에 들어오셨네요. 진짜로 볼링만 치셨고 6시 정도에 나가셨는데요. 중간에 어디 나간 흔적도 없으세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지선이 언니와 나눈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6시경에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길래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오해해서 미안한데 결혼한 사람이 여자랑 단둘이 볼링 치러 간 것도 문제 있지 않아? 그것도 낮도 아니고 새벽에.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 남편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지선이 언니도 진기 오빠한테 우리 남편이랑 단둘이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절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이 띠링하고 알람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화면을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 이름으로 돈이 송금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돈을 왜 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한테 장기 이식 수술을 해줘서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줄 거니까 받아서 네 건강 회복하는 데 써라.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돈도 못 벌어오는 상태잖니.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어머님이 이렇게 돈만 준 게 아니라 여전히 저희 집을 찾아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날도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님이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러 오셨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잠은 자는 거니? 눈가도 퀭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에게 신장 기증해준 후유증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은근히 건강 문제와 여자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해서일까요? 여러모로 피곤해져서 얼굴 상태까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해드리고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신장 하나도 없어진 마당에 고생해서 일어나 보네. 너 혼자서 돈 버느라 힘들지? 아들이 집안일 많이 도와주기는 해? 하긴 우리 아들이 집안일 도맡아서 전부 다 할 건강 상태가 아니긴 하지. 그래서 많이 힘든 거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쩌면 좋냐? 나름대로 집안일 도와주고 있는데 턱도 없나 보네. 저는 그런 시모가 낯설어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시모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시모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확인하더니 힐끔 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방 잠금 장치가 망가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시모가 그때 경악할 만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런 소리를 하고 계셨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 독하다고 징하다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우리 아들 살려놨으니 처녀는 처리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약 준비해놨잖아. 일단 먹일 거야. 그리고 그거 참교육하게. 이러길래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이 절 걱정해주던 게 진짜로 연기였다니. 시모가 진짜로 제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약을 줄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도와주셔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죠. 시모가 갈 때도 마중 나가서 조심히 가시라고 평소처럼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이 평소처럼 집안일을 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날 빈손으로 오던 시모가 그날은 제게 한약을 건네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네가 평소에 잘하고 내가 챙겨주니까 필요 없지. 며느리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거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신장까지 주고 돈까지 벌어오고 고생이 많지 않니? 내가 아무리 용돈을 줘도 며느리 네가 출퇴근하면서 돈까지 벌어와야 하니까 얼른 먹어라. 이게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다더라. 시모가 한약 모퉁이를 손수 뜯어서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때마침 남편이 다가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주면서 남편에게 한약을 확 먹여버렸어요. 자, 여기 한 번에 쭉 들이켜. 어머님이 해오신 한약인데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대. 당신 안 그래도 계속 체력 딸린다고 했잖아. 남편이 냉큼 받아서 먹어버리니까 시모가 저도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해버렸죠. 아유, 어머님이 이렇게 귀한 걸 해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몸 약한 남편이 먹어야죠. 안 그래도 이제 겨우 이식받은 거 몸이 적응했는걸요. 제가 남편 더 챙겨야죠. 이렇게 말하고 시모 눈치를 봤는데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남편이 한약을 다 먹고 나서 속트림을 하며 얄밉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나 걱정돼서 해온 거야? 한약 생각보다 비싸던데 뭘 이런 걸 다 해왔어. 난 마누라가 잘 챙겨줘서 괜찮은데 엄마 챙겨 먹지.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남편이 이러니까 이상하게 시모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갑자기 한약을 남편에게 집어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셨어요. 바람 피운 놈이 어디서 뻔뻔하게 며느리 해주려고 가져온 걸 먹어버려?
네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다닌 거 모르고 있었는지 알아? 네가 술집에 있길래 몰래 들어갔거든? 그리고 네 근처에서 다른 사람인 척 하고 있었거든? 얼마나 취했으면 내가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있더라. 부부 동반 모임인가 무엇인가 거기서 만났다며. 내가 네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신장이 짓겠으면 건강관리 확실히 할 생각을 해야지. 감히 술을 마셔? 그것도 다른 여자랑? 그래놓고 술 깨야 한다고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옷까지 새 걸로 갈아입더라?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하는 게 꼭 남편을 미행해온 사람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 어머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술을 먹었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저한테 안 들키려고 찜질방까지 갔다고요? 어머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셨는데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어머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회사 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날 집안일 해주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아들이 방 안에서 다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여보 자기 하면서 마누라 몰래 만나자는 말을 하는 거 있지. 내가 그때 바로 아들 멱살을 잡고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내 아들이지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 신장 이식까지 해주고 아들 간병에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게다가 애들 돌보고 돈까지 벌어오는데 감히 바람을 피워? 그래서 아들 참교육시키려고 아들이 여자랑 하던 통화 내용까지 녹음했어. 그 뒤로 아들 따라다니면서 증거도 다 모았다. 시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로 그 증거들을 전부 다 보여줘서 깜짝 놀랐어요. 통화 내용, 사진 같은 걸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이 바람 피운 게 맞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머님한테 생긴 궁금증을 막 쏟아냈어요. 그럼 어머님이 얼마 전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통화했던 건 뭐예요? 우리 아들 살려놨으니 전현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시모가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말한 처녀는 며느리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를 말하는 거다. 내가 왜 너한테 전연전연거리겠니? 우리 아들 살린 생명의 은인인데. 시어머니께서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한약은 갑자기 왜 주신 거예요? 저는 저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한약에 뭐라도 탄 줄 알았어요. 얼른 먹으라고 뜯어서 주시니까 저한테 해코지 하시는 줄 알고 무서웠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심정을 이야기하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 아들 불륜 잡아내려면 네가 건강을 확실히 회복해야지. 내 아들은 상간녀랑 더 쿵짝쿵짝하고 있을 테니 네 몸이 건강해야 불륜 증거를 잡아서 족쳐버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난 너랑 같이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으로 아들이랑 상간녀 참교육해줄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한마디로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남편한테 한약을 확 먹여버린 거고요. 남편이 그 말 듣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걸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던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신장 준 은혜를 생각해서 평생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지선이 누님이 너무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잠깐 한눈 팔았던 거야. 지금은 나 당신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짓거려서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저보다 먼저 나서서 남편 뺨을 올려쳤어요. 동시에 길길이 날뛰시면서 이렇게 호통치시더라고요. 나는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지금 뭐라 하는 게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숨을 바친 며느리 몰래 바람을 피워? 내가 너 같은 걸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낳아서 잘못 키운 죄지. 누굴 탓하겠냐?
이러면서 남편을 정신없이 후려치길래 제가 화낼 틈이 없더라고요. 대신 저는 그동안 시모한테 혼쭐이 나서 빨개진 뺨 부여잡고 울먹거리는 남편을 비웃고 있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저랑 어머님 앞에서 이런 개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식 수술 받은 환자야. 환자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어딨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게 이렇게 사람 후려칠 일이야? 이러고 있길래 푹 하고 비웃어줬어요. 시모도 그런 남편을 보고 어이없어 하더니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셨죠. 며느라, 얘가 하는 소리 들었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던가 해야겠다. 이러시면서 어머님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께 전화를 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보, 지금 주차장이야? 얼른 올라와서 전준현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정신교육 시켜서 사람 좀 만들어야겠어. 시모가 이런 전화를 하시기 무섭게 주차장에 있던 시부가 올라오겠다고 하셨나 봐요. 몇 분 뒤에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니 시부가 골프채를 들고 올라오셨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골프채를 마구 휘두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시부한테서 도망다니면서 엉엉 우는 꼴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은 맨발로 쫓겨나 버린 거죠. 시부가 남편을 내쫓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신장까지 줬는데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일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놨거든. 나랑 같이 변호사 찾아가자. 이혼 상담 받아야지. 시모도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시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변호사한테 시부모가 모은 증거들을 제출해서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모두 다 승소하게 돼서 이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두둑하게 뜯어내버렸죠. 재산분할 면에서도 제가 이득이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전 남편 재산만 잔뜩 뜯어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신혼집도 이전 시모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이혼한 후에 이전 시모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네가 내 아들 믿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 내 명의로 된 신혼집 며느리 네 명의로 바꿔줄게. 이혼 후에 너한테 준 거라 아들하고 나눌 필요도 없을 거다. 이미 이혼해서 남이 된 마당에 이전 시모가 집까지 준다고 하니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시모에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전 시모가 제 질문을 듣고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이 장기이식 받아놓고 은혜도 모르고 배신한 점에 미안하고 내가 예전부터 널 속물로 점 찍어두고 오해한 거 미안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뭐라 하고 시집살이 시킨 것 때문에 주는 거니까 받아주라. 이전 시모가 제발 자기 집을 받아달라고 사정하셔서 얼떨결에 집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딸 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전 남편이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았지. 위자료는 물론 이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도 받고 있지. 이전 시모가 준 집도 있지. 제가 회사까지 다니면서 돈도 착실히 벌고 있으니 한동안 돈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랑 둘째한테도 이제 슬슬 말해야겠더라고요. 이전 남편이랑 이혼한 사실을요. 어떻게 말해야 애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겨우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어요. 사실 그동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서 이상했지? 이번에 아빠랑 이혼하게 됐어. 그치만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만 해. 우여곡절 끝에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니까 첫째랑 둘째 표정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첫째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마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엄마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아빠가 맨날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빠한테 말 걸어도 계속 다른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빠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싶었거든? 그동안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알고 있었네. 첫째에게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씁쓸하게 웃고만 있었죠. 어른인 저도 상처인데 애들은 얼마나 상처겠어요. 다행히 첫째랑 둘째 모두 이혼 잘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게다가 둘째는 아빠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해줬어요. 난 그동안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신장까지 준 엄마 배신한 사람 보기도 싫어. 난 아빠 볼 생각 없으니까 언니가 보고 싶으면 봐. 첫째도 아빠랑 만나기 싫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전 남편 볼 일은 없었는데요. 전 이 일로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남편이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전 남편이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착한 사람 같다고 마냥 믿고 계시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의 정의가 요즘에는 참 의미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서 1인, 2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의, 이제는 저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전해드릴 제 사연을 듣게 되시면 가족이란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냐 화내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면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와 가족들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나름 사업하는 남자 만나 풍족하진 않아도 편한 생활을 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들, 딸 둘을 낳고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저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 중 하나였어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들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정보들도 함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족을 조금 더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제 가족들 소개는 다 해드렸고 이제는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업하는 남편에게는 사실 형이 하나 있어요. 제 아주버님 되는 분이죠. 아주버님은 남편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지금 돌아가신 시부로부터 시작된 가족 사업이었어요. 보통은 장남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부의 눈에는 제 남편이 더 들어왔는지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시곤 그대로 생을 마감하셨죠. 아마 저라도 시부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아주버님은 경영이라는 단어랑은 좀 벽을 쌓고 지내신 분이거든요. 남편의 회사는 수산, 양식업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시부의 인맥으로 수산 쪽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부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 하나가 늘어나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뭔가를 한 건 아니었고요. 제 남편의 주도하에 정부 지원을 받아 양식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양식업 지원 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조금 친한 사장님들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시 회사는 굉장한 호황기를 맞았다 할 수 있어요. 시부도 그런 남편의 사업 능력을 높게 사고 말이죠. 하지만 반면에 아주버님이 진행하겠다는 일들은 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산을 하고 있으니 횟집해도 괜찮겠다 싶은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횟집이라는 게 생선만 대준다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개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많이 한다는 거 뉴스 보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아주버님의 생각이 이 논리랑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죠. 집안에 딱히 회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횟집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겠다 했는지 아직도 저는 그런 아주버님 머릿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영에서나 사업적인 머리에서나 차이가 나는 두 형제였으니 시부가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 항상 아주버님은 시부가 살아생전에도 이 일 때문에 자주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장남한테 힘 실어준다던데 우리 집안은 항상 네 편밖에 없지. 이게 말이나 되냐? 기껏 사업 하나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회사를 덜렁 너한테 다 물려주고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계속 이런 밉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생기던 정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아주버님은 본인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시부에게 안 좋은 인상만 잔뜩 심어주곤 했거든요. 사실 시부도 아주버님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오죽하면 남편과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네 형이 너한테 하는 말이 다 진심이 아닌 건 알고 있지? 장남인데 가족 사업도 물려받지 못하고 저 딴엔 얼마나 속이 탔으면 저러겠니? 그러니 너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라. 저렇게 불만 투덜거린다 해서 회사를 물려받는 게 네 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주버님은 자기가 장남인데 집안 사업 물려받지 못했다 씩씩거리며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죠. 시부의 말도 있고 해서 남편과 제가 아무리 아주버님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아버님도 아주버님 생각 많이 하신다 말해도 그게 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큰 소리를 내며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시부의 죽음이었죠. 시부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부가 쓰러진 날은 공교롭게도 남편과 아주버님 둘 다 회사 일로 인해 외근을 나간 날이었죠.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심각하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쓰러진 시부는 다행히 직원들의 빠른 신고에 병원에 빨리 도착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끝내 긴 생을 살고 가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암이 여기저기 전이가 된 상태라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의사 말로는 그간 고통이 꽤나 심했을 텐데 어떻게 참고 지금까지 견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난 시부에게 시모가 물었죠. 당신은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매번 사람이 그렇게 일만 하다 이렇게 돼선. 일하다 보니 몸 아픈 것 정도야. 나이 때문인 줄 알았지. 당신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구먼. 하지만 결국 그 시한부 기간 내내 시부는 침대를 벗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마치 그간 회사에 온 힘을 다하느라 나중에는 하얗게 타버린 재처럼 한번 쓰러지시고 나니 이젠 정말 힘을 제대로 쓰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겼죠. 그래도 말입니다. 시부는 의사가 말한 시한부달은 꼬박 다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마치 이제는 저 없이 혼자서 살게 될 시모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마지막에는 겨우 숨을 쉬시면서도 끝까지 생을 놓지 않으셨죠. 거기다 아파서 정신도 없으셨을 텐데 유언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사 경영은 남편이 주로 하되 아주버님에겐 그 옆을 지켜서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가라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자기 형보다 인정을 받았으니 남편은 기쁘긴 했으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을 두고 본인이 사장이라니 마음은 영 편치는 않아 하더라고요. 시부가 쓰러지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부의 이주기가 되던 해에 아주버님과 공동경영을 하겠다 하더군요.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주버님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 선언 뒤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과만 딱 놓고 말하자면 대차게 사업을 몽땅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죠.
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업 하나 말아먹는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힘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망한 규모 나름이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은 항상 제 형이랑 함께 사업을 진행하길 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동 경영을 하게 된 이상 아주버님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달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주버님도 딱히 본인은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자 남편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짜서 가져왔더라고요. 남편이 아주버님의 사업 계획서가 썩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까지 들고 와서 저에게 형이 이번에 기획한 거야 하면서 자랑까지 했을 정도였고요. 아주버님의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던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아주버님이 했다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의 아이디어는 그만큼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바로 동종업계 사람들과 협업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라 이런 생각하는 게 뭐가 어렵냐 하시겠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아이디어를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희와 동종업계 사람들은 그들만의 파일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적자를 보더라도 거래처를 꽉 잡고 있으려 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정말 큰 적자를 보고 파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래처 하나 두고 두세 개의 수산이 뭉쳐서 일할 때가 많죠. 그러면 다들 묻고 싶으실 거예요. 거래처 하나에 두세 개의 수산이면 이미 협업이지 않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엔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산업이라는 게 자연을 끼고 하는 일이라 솔직히 거래처에서 원하는 물량을 하나의 회사에서 다 맞춰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세 개의 수산이 같이 붙어서 한 거래처를 보는 일이 많은 건데 이렇게 다수의 회사가 붙으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파이, 그러니까 지분을 나누는 일이 좀 껄끄러워진다 이거예요. 이번에 분명 우리 물건을 받겠다 했는데 다른 곳에서 받거나 그러면 저희 물건은 그대로 버려지거나 운이 좋아서 다른 거래처로 가게 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나 가치가 높은 수산품들을 신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싱싱한 제품들을 냉동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다들 수산물 많이 드시니 잘 알겠지만 이게 활어랑 냉동이랑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 냉동은 또 얼리는 삭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버님의 사업 계획이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다들 말로는 서로 잘 나누자 하지만 실상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으니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잘 통한다? 그럼 서로 손해를 줄일 수 있어 거의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만 그걸 어떻게든 해내보겠다는 게 아주버님의 포부였죠. 아무튼 집에 와서 아주버님의 아이디어를 제게 물은 남편은 굉장히 기쁜 눈치였습니다. 시부의 의견이 어찌되었든 무거운 짐을 본인의 형과도 나눠줄 수 있게 됐다며 말이죠.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남편은 아주버님이 알아온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라 그런지 남편의 회사 단가보다는 좀 높은 값에 거래를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확실한 납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남편도 저도 남는 장사다 생각했어요. 서로에게 득이면 득이지 실은 아니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이번 아이디어는 온전히 아주버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니 웬만해선 본인이 나서지 않겠다 했습니다. 물건 상태, 납품 등 관련 내용들을 전부 아주버님이 해결해서 밑에 직원들에게도 아주버님의 신뢰를 다져주자는 생각이었겠죠. 그런 남편에게 고맙다는 듯이 아주버님도 매번 발주 확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남편에게 건네주었고요. 생각보다 이익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주버님이 진행한 계약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어요. 형이 이번에는 배 사업도 우리가 뛰어들면 어떻겠냐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배? 그거 하나 잡기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배 구했다 치자.
그럼 거기 들어갈 선장님이나 선원들은 어떻게 고용하려고? 너무 모험이 아닐까? 그 부분은 이번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알아봐 주겠대. 다행히 거기 사장님 동양이 이번에 우리가 작업하고 싶은 곳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당신 의견도 잘 들었어. 그래도 난 사업 확장의 기회이니 형 의견에 따라볼까 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욕심을 내보자며 같이 배 하나 잡아 사업을 확장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남편에게 허가를 받겠다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죠. 배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까지의 신뢰도 있으니 본인은 좋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남편이니 전 찝찝한 마음에도 알아서 하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왜 앞서 걱정을 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간단하게 수산에서 배를 잡고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같이 일을 하는 배를 잡으려면 이전에 그 배의 실적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거의 10억은 우습게 생각하는 곳이 또 이 업계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 계약, 거의 20억이라는 돈이 오가는 그런 건수였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이 돈을 다 들고 날라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꼭 따내야 하는 대박건이라는 아주버님의 말만 믿고 위임장까지 써서 회사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전부 땡긴 상태였는데 그 배랑 연결시켜준다는 인간들이 돈만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던 남편의 노력이 있었지만 상황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았죠.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저희 집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끄자 싶어 집을 팔자 결정했죠. 미안해 여보. 가족만은 어떻게든 지키려 했는데 잠시만 엄마 집에 가서 있어. 내가 잘 수습해 볼게. 남편은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놈의 빚쟁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을 내놔라 찾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 같기에 남편과 상의 후 당분간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준다 앙심을 품어 아이들까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모 집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시모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시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며 열심히 시부의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청자님들은 이런 저희 모습이 미련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저희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질 생각은 않고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그래도 저희 집안과 반대로 아주버님 댁은 어떻게든 잘 버티는 중인 것 같더군요. 그도 그럴 게 형님의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았죠. 괜스레 그런 형님네가 부럽다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사 때마다 혹은 가끔씩 형님이 시댁이라고 찾아오기는 하는데 이게 전 썩 반갑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난 뒤로는 부쩍 형님이 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동서, 첫째가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지? 학교는 어디로 보내? 교복은 마쳤어? 학교는 일단 이 근처로 보내기로 결정됐고요. 교복은 물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일단 그걸로 입혀보내려고요. 어머! 남이 입던 옷을 애한테 입히겠다고? 세상에! 동서! 교복 살 돈도 없는 거야, 지금? 형님의 말에 그렇다기보다 아끼면서 사려고요 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형님은 제 말을 쉽게 묵살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절 무시하는 말 정도는 참고 넘길 수 있는데 이렇듯 아이들에 대한 일들까지 입에 올리곤 할 때는 저도 정말이지 욱해서 참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오롯이 제 집도 아니고 안 그래도 마음 복잡할 시모 앞에서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싶진 않았기에 항상 꾹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이따금 이렇게 찾아와서 동서 요즘 옷도 못 사고 다닐까봐 내가 한 벌 좀 샀어 하며 딱 봐도 시장통에서 산 듯한 몸빼바지를 준다거나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라고 내가 소고기 좀 사왔어. 어머님 많이 드리고 동서는 눈치껏 먹어. 하며 핀잔을 주고 속이 정말 문드러져 갔죠. 거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형님의 대우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싶으며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 아빠를 닮아 멘탈이 강한 건지 몰라도 남들이 뭐라든 잘 자라주었죠. 전 그런 아이들에게 참 고마웠어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든 참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멘탈을 꽉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아빠라고 아이들과 남편이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날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빚이 몇십억,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흰 매년 결혼기념일이면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맛있는 외식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올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당일에 전화를 해서 못 올 것 같다며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그저 어물쩍 미안하다는 말로 넘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올해도 아빠를 보는 날이라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못 온다는 소식을 전하니 정말 슬퍼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현재 지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어디 갔지 싶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남편을 찾은 곳은 작은 포장마차에서였습니다. 당신, 우리랑 같이 보내는 결혼기념일에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이렇게 청승 떨려고 우리 못 보겠다, 안 온다 그런 거야? 당신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솔직히 욱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혼자 술 마실 거 그냥 같이 밥 먹고 가볍게 한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의 기대마저 짓밟은 거였으니 그래도 참 착한 애들인 게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들이 먼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 이 옆에서 치킨이라도 사 먹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의 말을 칼로 잘라내듯 거절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아빠도 제발 혼자서 생각 좀 하자.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사는데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잖아. 이렇듯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은 처음이었기에 저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랐죠. 그래서 당신 뭔데 애한테 큰 소리쳐 하고 애들과 남편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혹시나 싶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는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죠. 이날 이후 남편과의 연락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혹시 애들한테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그래? 애들도 괜찮대. 아빠 힘든 거 다 이해한다더라 하면서 애써 남편의 속을 달래줬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연락을 이전처럼 자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그냥 남편이 연락할 때만 대답하고 그렇게 남남처럼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연락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적어도 2주를 넘어가진 않던 연락이 한 달, 2달이 다 되어갈 쯤에 이건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남편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남편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사라졌으니 주변에 남편의 행방을 묻고 다녔지만 아무도 남편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 실종신고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실종신고 이후에도 남편은 5년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남편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죠. 처음에는 아빠가 돌아올 거라 굳게 믿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실종이 된 사람들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더군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던 사람이 지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 하나 없었으니 결국엔 남편이 사망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에겐 이 사실을 조용히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다 슬픈 건 물론이고 아들을 잃은 시모는 더욱더 슬퍼했습니다. 피 같은 자식에 대한 생사를 그간 알 수 없기도 했고 이렇듯 텅 빈 관을 두고 장례식을 지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를 모셔놓은 절에 같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 제 아빠랑 같이 있게 두자고 한 시모의 의견을 따랐죠. 실종 신고로 몸없이 식을 치렀다 했죠? 그러면 혼이라도 잘 달랜 다음에 모십시다.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의 혼은 이렇게 마련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스님의 말이 너무 황망하다 싶었지만 나중에 들어서는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본인 가족이 이렇게 본인을 애타게 찾는 것도 모르고 스님의 말처럼 혼이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죠. 스님은 저와 시모를 앞에 두고 49제를 크게는 아니라도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꼭 진행하자 의견을 주시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경우에 대부분 혼이 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귀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시모와 함께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남편과 제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49제를 지내기로 했죠. 남편의 49제에는 저와 절친한 소꿉친구도 함께 했어요. 남편과 저 소꿉친구, 이렇게 3명은 정말 둘도 없는 사이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얼마 전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제 옆을 계속 지켜주며 같이 슬퍼해준 친구였죠. 제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아직도 우리 옆에서 살아있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가족을 놔두고 저렇게 떠날 수가 있냐. 불효막심한 자식. 친구 역시도 남편의 이런 결말을 애석해 했습니다. 그리곤 장례식 때처럼 슬픔에 잠겨 한없이 울기만 하는 저와 시모를 달래주었죠. 본인도 슬플 게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참,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정말 고마운 친구라 생각하고 있어요. 49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상 펼치고 지방을 써놓고 오는 길에 사온 향기가 좋던 향을 하나 피워두고 남편이 좋아했던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다 보니 금방 끝나 있더라고요. 제를 지낸 후에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계속 있다가는 남편 생각에 계속 슬픔에 잠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헤어진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뭐 잊고 간 거라도 있어? 지금 다시 집으로 올라가고 있지. 아까 말했잖아. 당장 차 돌려서 부산으로 내려와. 빨리! 내가 지훈이 같은 사람을 봤어. 나만 봐서는 모르니 너도 와서 확인 한번 해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붙어 자랐던 소꿉친구가 절대 남편을 헷갈렸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친구가 남편을 봤다는 곳은 부산의 한 해변가였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눈을 의심했다고,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의 뒷모습이 분명했다며 쫓아가려 했는데 급히 따라가다 마주오는 사람에게 부딪혀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일단 시모를 집에 보내고 친구와 함께 잠복을 하기로 결정했죠. 남편을 다시 본 것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딱 3일. 3일째 되던 날에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구걸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전 경악했어요. 멀쩡히 잘만 일하고 다니던 남편이 거의 뼈가 보이다시피 말라서 거지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우리 보고 도망가고 그래요? 당연히 저와 친구를 본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혼자도 아니고 둘이었으니 결국 남편이 저희 손에 잡혔죠. 그리곤 남편이 해준 이야기엔 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그 말이 다 사실이야? 어떻게 형이라는 인간이... 남편이 그렇게 죽은 척하며 살아야 했던 이유에는 다름 아닌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군요. 야, 이대로면 우리 둘 다 죽어. 일단 사장은 너니까 이거 빚, 이거 네가 일단은 책임지고 달고 가자. 어떻게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아주버님의 이 같은 말에 남편 역시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빚을 온전히 본인만 지고 가라 했으니 어느 누가 알겠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알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을 그 뒤에 내뱉었으니까요. 나한테 좋은 수단이 있어. 이거 빚 절대 가족한테, 조카한테 상속하기 싫지. 그러면 네가 죽은 척하면서 살아있으면 돼. 그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은 척하고 살고 있으면 내 가족들은 누가 챙기고? 너희 가족들은 당연히 내가 챙기지. 내가 가족인데 모른 척하겠어? 그리고 어차피 암에 걸린 네가 너희 가족 옆을 지킨다 한들 짐밖에 더 돼? 남편이 암이라는 말에 전 순간 말을 잃었죠. 맞습니다. 왜 앞서 저희가 다투었던 그날 있죠? 그날 남편은 본인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암이라는 충격에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할 생각도 못했고 어쩌면 좋나 고민하던 남편은 본인의 형인 아주버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며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듣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다시는 가족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남편은 결정을 했던 거예요. 빚도 있는데 가족들을 암으로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객사라도 할 생각으로 사라진 거죠. 전 일단 이건 저만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당장에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제 카드를 쥐어주고 근처 민박집에서 지내고 있으라 하고요. 친구는 그런 남편이 걱정된다 옆을 지켜주었죠. 그리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시모는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 남편과 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그냥 형이 우리 가족이랑 다 돌봐준다고 해서 나만 이렇게 짐 떠안고 가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멍청한 놈이! 그렇다고 네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네 가족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잘 살 줄 알았어? 이 고얀 놈! 거기다 암은 또 뭐냐? 요즘 암은 병도 아니야, 이 자식아. 대체 왜 그리 생각이 없어? 왜 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던 시모는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네 그것이 선산을 혼자서 먹고 싶어서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거구나. 이 고얀 놈이 감히 피를 이은 가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선산이라고요? 어머님, 선산이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왜 아주버님이 선산 때문에 우리 그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요. 사실 시댁에는 큰아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서로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라 저와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큰아버님이란 사람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본인의 건강이 안 좋으니 선산을 물려주려 가족들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분명 그때는 둘째 녀석이 집에 있을 때였다. 그래서 회사 빚도 정리하고 하면 괜찮겠다 싶었거든.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 저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선산이라는 것이 작은 것은 몇 억부터 많게는 100억까지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큰아버님이라는 분이 가지신 선산은 자그마치 60억가량 되는 선산이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고군분투를 하는 사이에 이 큰아버님이라는 분이 그만 병으로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쫓아낼 재간을 부리던 그때 선산이 아주버님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뭐? 우리 집안에 선산이 있었다고?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셨다고? 형은 선산이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빚을 다 떠안고 사라지라고 한 거야? 도대체 왜? 한때 한 회사를 경영할 만큼 머리가 있던 제 남편은 단번에 시모가 왜 선산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는지 알아듣더군요. 맞아요. 아주버님은 그 선산을 혼자서 먹겠다고 입을 싹 닫고는 제 남편을 그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회사의 빚 핑계, 가족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저와 남편 시모, 저희 세 명은 남편을 찾음과 동시에 선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의 검은 실태를 말이죠.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이 계약했다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찾은 겁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해서 남편 회사의 돈을 빼돌린 건 물론이고 거짓 계약까지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남편에게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버릴 수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특히나 단단히 화가 난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제 자식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에요. 정말 크네 이것이 자기 동생을, 그것도 가족을 버리고 제 혼자 그 선산을 먹겠다고 이 난리를 피운 거란 말이야? 이 괘씸한 놈이 제 아빠가 어떤 심정으로 작은 애한테 회사를 넘기겠다 하고 갔는데 그걸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 가족을? 앞서 저희가 아주버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이 두 사람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전에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을 똑같이 채용해서 직원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경력도 제법 쌓였던 직원이라 아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이가 없긴 하더군요. 왜냐면 그 직원의 직속 상사로 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직원의 직함은 바로 남편의 비서였거든요. 아마 이 정보를 시모가 없었다면 저희는 평생 얻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모는 큰아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회사를 하나 차렸다 해서 가끔이지만 아주버님의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직원을 본 거예요. 정황상 아주버님이 뭔가를 꾸민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그 직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직원은 제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살아계셨었냐고.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고백했어요. 직원의 말로는 이랬습니다. 전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을 적극 밀어주길래 회사 실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사장님 비서로 일하면서 지금 사장님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무척 노력했죠. 형이 실세라고 느꼈다고? 설마 직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 건가요? 내가 아니라 형이 실세라고? 예, 아마 그 당시 있던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새로 하는 사업 전부 다 지금 사장님한테 맡기는 건 물론이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걸로 지금 사장님이 얼마나 직원들한테 우쭐대고 다녔는데요. 설마 모르시고 계셨어요? 아마 직원이 느낀 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남편은 혼자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자신의 형이었던 아주버님이 그 짐을 같이 덜어줄 사람이 되길 원했으니까요. 그렇기에 제일 앞에서 설명드렸듯 회사 직원들 앞에서 아주버님이 맡은 계약건 관련한 이야기도 종종 하고 말이죠. 그러니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실세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왜 지금 사장님이 다른 업체랑 같이 일하자고 들고 왔던 그 계약건 관련 서류 말이에요. 무슨 계약 서류? 설마 예전에 형이 냈던 그 기획안,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등쳐먹은 놈들이랑 한 계약서? 네네, 그 계약서가 지금 사장님 사장실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계약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심각한 일이다 싶어서 거기다 저한테 이상한 일도 많이 시키시고 무서웠거든요. 어떻게든 아주버님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직원은 저희 남편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동안 아주버님의 새로운 회사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하는데요. 당시 아주버님의 새 회사는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법인이 설립된 지 이미 몇 년이 지나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아주버님과 서로 아주 친근하고 잘하는 사이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그 직원에게 몇 번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따오도록 시켰대요. 뭔가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게 될까봐 그 직원은 수상한 자료들은 몰래 보관하기 시작했고 원래 있던 서류들을 검토해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거죠. 남편이 있을 적에 아주버님이 계약해왔던 회사의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을요. 그것도 그 회사가 아니면 존재할 리가 없는 원본 계약서로. 당시 아주버님이 계약했던 그 회사와 지금 아주버님이 만든 회사의 이름은 다르지만 정황상 같은 회사이고 애초에 그 회사 대표가 아주버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말 그대로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죠. 거기다가 그 원본 서류들에는 아주버님과 유독 친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었고 대표에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었지만 그건 가명이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직원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보고 지금까지의 모든 전말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아주버님에 의해 사기를 당해오다가 결국 아주버님에 의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요.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던 남편은 할 말을 잃었는지 그저 빠르게 서류들을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아주 작정을 하고 회사 돈을 뒤로 빼돌릴 생각만 했더군요. 처음부터 아주버님이란 사람이 받아왔던 물건들은 제값을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납품 가치가 있는 것들이 20cm라면 받아온 물건들은 겨우 그의 절반을 넘는 것들을 더 높은 가격에 들여왔던 거죠. 남편이 자기를 믿고 직접 나서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이걸 어떻게 아버지 아들, 장남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화는 당연했습니다. 앞서 말한 가치 없는 납품받은 하자품들을 다시 저희 거래처에 저희 수산품과 섞어서 보냈거든요. 어쩐지 그 당시 남편 회사의 거래처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거래를 안 하겠다 했었으니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이 잘못 바로잡아 보겠다 집에도 못 들어오고 열심히 뛰어다녔었거든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원래대로 일했다 하니 어디서 일이 틀어진 건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때 범인이 바로 아주버님이란 사람이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남편을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럼 회사가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동생한테는 뭐? 죽은 듯이 살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시모와 저는 분노했습니다. 시모는 제 형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서 올라간 혈압 때문에 쓰러지실 뻔하기도 했죠. 그 밖에도 비서였던 제 직원을 아주 가족처럼 생각했는지 남편 눈을 속인 그 페이퍼 컴퍼니로 만든 회사 서류를 아주 떡하니 다들 볼 수 있는 곳에 놔뒀다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눈치 빠른 직원이 몰래 챙겨두지 않았더라면 가만히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남편의 사망 판정을 뒤집었고요. 본인이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당연히 사망 판정은 취소되었죠. 아주버님 앞에 나타난 남편에 아주버님과 형님 둘은 깜짝 놀랐지만 모르는 척 발을 슬쩍 빼는 게 말 못하는 짐승도 죄책감을 느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동생 살아있었구나. 네가 살아 돌아왔어. 그동안 어디를 다니다 온 거야? 이 형이 얼마나 찾았는데? 형님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아주버님에 비하면 말이죠. 형님은 살아서 돌아온 제 남편을 보고 하얗게 질리기만 하고 고개를 획 돌려 모른 척을 한 반면에 아주버님은 거의 연기자더라고요. 능청스럽게 남편이 돌아와서 기쁘다는 듯이 활짝 웃는데 저흰 사람들이 말하는 악마 같은 놈이 아주버님이 아닌가 했습니다. 낯빛 하나 안 바꾸고 반갑다는 듯이 남편의 손을 잡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 아주버님의 가면이 제대로 벗겨진 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였어요. 저흰 아주버님과 형님을 그간 모았던 자료를 토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죠. 너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을? 그러는 형은 잘 이끌어가던 회사 사기로 망하게 만들어 뒷배 불려놓고 거기다 나한테는 그 빚 온전히 떠안으면 내 가족 평생 돌보겠다고? 사람이 어쩜 이리 뻔뻔할 수 있어? 그냥 이번 기회에 깜빵에서 썩고 와. 혹시 모르지. 깜빵이 괴물을 사람으로 만들어줄지. 남편의 당당한 말처럼 당연히 두 사람은 깜빵행을 면치 못했죠. 사람의 목숨을 아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으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선산 있죠?
그게 앞서 제법 큰 돈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모에게 남겨둔 큰아버님의 문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문자에는 간단하게 애들 둘이 잘 관리하게 중간에서 지켜보게 였어요. 이러니 시모도 선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주버님은 당시 큰아버님의 유언이 없다 생각했지만 큰아버님의 변호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유언을 남겼다 하고 그 유언 찾기 전에는 선산에 대한 일은 일절 손댈 수 없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선산을 혼자서는 처분할 수 없었죠. 그러니 제 남편에게 사망 선고가 떨어지는 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척하면서 선산 이야기는 시모 앞에서는 함구했을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말 한번 꺼냈다가 제 아이들에게도 남겨줘야 할 수도 있으니 눈치만 보고 있었겠죠. 시모는 같은 가족한테 해를 입히고 어머니 눈에도 자식 잃는 피눈물 흘리게 만든 아주버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유산 상속에 대한 소송을 걸자고 하셨어요. 그 선산의 가치는 60억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어머님과 논의해 조상님들은 다 납골 땅에 옮기고 선산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조상님들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산을 온전히 아주버님의 손아귀에서 지키려면 말이죠.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남편의 암이 이미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죠. 남편은 괜찮다 말했지만 사실 제일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 본인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전 밖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남편이 당한 일을 대충이나마 설명은 다 해줬고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깟 현올림에 당하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이고 나고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애들 결혼하는 것까지도 내가 보고 갈 수 있었을 거고. 남편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아쉬워했습니다. 특히나 저와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후회스럽다고. 아이들의 먼 미래에 자신이 없어서 슬프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은 그만하고 이젠 어른이 된 아들과 아직은 학생 신분인 딸과 함께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죠. 남편은 편치 않은 몸이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론 정말 가깝다 생각한 인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그런 습관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군요. 왜 한 번 두드렸던 다리도 다시 두드려보라 하는 말도 있으니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청자님들께 들려드리려 했던 제 사연입니다. 어떻게 제가 왜 가까운 사이라도 못 믿겠다 하시는지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